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사업 설명회 사회를 맡은 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팀장 문기호입니다. 한 해를 준비하는 분주한 1월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연구자 및 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직접 찾아뵙고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된 점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고 하루빨리 연구자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통해 연구자 여러분들이 신규 과제를 기획하고 계속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올바른 정보와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연구재단 인문사회본부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과 교육부 학술진흥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2022년도 사업 개요 및 중점 추진사항 안내, 연구소 및 연구자 지원사업 안내, 인문학 대중화 및 학술단체 지원사업 안내, 그리고 평가사항 안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Q&A 댓글창에 실시간으로 질의사항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많은 관계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대표적인 질문들을 선별해서 질의응답 시간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답변 드리지 못한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답변 자료를 취합해서 연구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메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만은 설명의 주소를 클릭하신 후 실시간 스트리밍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화면 하단에 유튜브 보기나 별도 서버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설명회 중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접속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는 이메일로 미리 안내드린 4대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이강재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이강재입니다. 올해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설명회에 관심을 갖고 찾아와 주신 연구자 여러분, 대학 관계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설명회를 준비해 주신 인문사회연구본부 실무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자리를 위해 애써주신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관계자 여러분들, 특히 교육부의 주무부서인 학술진흥과 하유경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자 여러분들은 아마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인문사회 학술지원 사업은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교육부에서 크게 중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 부처 전체로 보면 예산이 크지 않고 학술진흥과 인원도 적지만 인문사회 학술 기반 확보를 위해 교육부에서 큰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과학기술계 중심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연구자 모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을 위해 앞서서 나서주신 건 역시 학술진흥과입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최근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제도를 비롯한 학술지원 사업의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왔다는 점에서도 인문사회 학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올해로 벌써 3년째로 접어든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더 유행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설명회도 앞서 우리 문기호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면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갖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이제 온라인 설명회가 갖는 장점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듯합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기를 고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0년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와 관련 절차들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 한 해 연구 계획을 설계하거나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으로 연구 목표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연구자 여러분, 세계는 지금 문명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아날로그 문명이 디지털 문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분업체계에 근거했던 세계화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성숙 중심의 사회로 전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과학 입국 시대로부터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학술이 세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학술 경국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인문사회 학술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는 과학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낳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문사회 과학이 주는 통찰력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의 탁월한 연구 성과 도출은 물론 연구 수행 전반에 걸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작년부터 연구계획서의 중복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해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 결과의 윤리적 문제와는 또 다른 많은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모두 신중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공동연구 과제에서 연구 책임자와 공동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민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연구의 준비, 그리고 연구의 진행 과정, 그리고 연구의 결과 모든 면에서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자 합니다. 연구의 진실성과 투명성, 건강한 연구문화 확립을 위해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비롯하여 신진연구자 대상 연구지원 확대, 대학 부설연구소 지원 강화 및 다양한 연구 인프라 확충, 학계 및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학술활동 성과 확산을 제공하는 등 인문사회 연구자를 위한 안정적인 연구 환경 제공과 국민 체감형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본부 직원들 그리고 교육부는 올해도 인문사회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함없이 연구에 매진하시는 여러분이 있기에 미래는 좀 더 밝게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각지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구를 수행하시는 연구자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상 연구자 입장에서 사업 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재 본부장님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가학술진흥정책과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교육부 학술진흥과 하유경 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학술진흥과장 하유경입니다. 2022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설명회를 찾아주신 연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500분 이상 접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온라인이긴 하지만 뜨거운 관심이 느껴집니다. 감사드리고
코로나로 인해 이제 여전히 지치고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지만 새로운 한 해는 모두에게 또 다른 설레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11일 2022년 학술 연구 지원 사업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문 분야별 지원 방안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2일에는 인문학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 기본 계획을 문체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설명에는 이러한 큰 틀에서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2022년도 학술 연구 지원 사업 운영과 추진에 있어서의 보다 실제적인 내용을 직접 연구재단 사업부서 및 학문단의 책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도 해소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비록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오늘 설명회가 다양한 학술 지원 사업에 있어서 올해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많은 정보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부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 연구 지원의 주무 부처로서 지난해 인문사회 분야 연구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앞서 이제 인사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 연구개발 관련 법령 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성과 확산 센터를 시작하고 학술 DB 라이센스 활용을 지원 확대하는 등 여러 여건 개선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학술 활동 활성화와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을 지속함과 동시에 신뢰로운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자의 의견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뜻한 바 연구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 얻는 정진하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출아 중요한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하유경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2022년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개요 및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 인문사회연구지원실 이덕우 실장님께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문사회연구지원실 이덕우입니다. 저는 올해 2022년도 학술연구지원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와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화면은 교육부 학술연구지원 사업 전체에 대한 것을 보시고 계시고요. 오른편에 있는 한국학 부분, 이 부분은 저희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 설명의 대상은 왼쪽에 보이는 그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재단에서 우선 첫 번째로 개인 연구에서는 학문 후속 세대, 학술연구 교수 A 유형과 B 유형, 그리고 신진, 중견, 우수학자 지원 사업, 명저 번역과 저술 출판 지원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공동연구 지원 사업, 그래서 2인 이상 참여하는 요 세 부류가 개인 연구군에 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집단 연구 부분에서는 인문사회 연구소, 그리고 인문 한국 플러스 사업, 사회과학 연구 지원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 구축 부분에서는 인문학 대중화와 학술 단체 지원, 그리고 연구 윤리 등이 해당 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올해 수행을 하게 됩니다. 2022년도에 앞서서 작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말이 많았던 부분이 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돼서 작년 사업 초반에 진행할 때도 연구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연구재단 직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부분입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개정이 12월에 개정이 돼서 곧 발효 3월 1일부터 이 사업이 발효가 됩니다. 이 법이. 그래서
제재 부분을 일부만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전부 혁신법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그 법령 또는 그 학술진흥법이나 이런 시행령 등을 개정을 올해는 추진을 해서 저희가 이 혁신법에 의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에는 학문 후속 세대의 안정적 연구 지원을 위해서 총 2,600과제 490억 규모로 비전임 연구제에 대한 연구 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학문 후속 세대 분들이 강의 시수나 강의료 관련해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전국 대학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도 일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국회와 같이 이런 부분을 좀 없앨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 부설 연구소 관련해서는 그 연구소 전임 인력, 연구 인력들의 처우, 그 다음에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작년도에 전임 연구 인력 채용 의무를 인문사회 연구소는 2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SSK 같은 경우에는 자율로 되던 것을 1명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도 기존에 연 3천만 원이던 것을 연 4천만 원으로 인건비 기준을 상향을 해서 연구자의 연구 인력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 연구 몰입도 향상 그리고 연구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행정 전담 인력을 고용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1명 이상 행정 전문 인력을 채용하도록 저희가 작년에 지원한 바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구에도 많은 제약이 발생을 하시고 연구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연구기간 연장이라든가 연구비 2월, 그다음에 저희들의 평가 입장에서는 언택트 평가를 도입을 해서 코로나19에서도 문제 없이 연구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작년에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도 전에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과학기술 중심이 아닌 인문사회 분야의 중심의 융복합 연구를 본격적으로 올해 지원을 시작을 합니다. 제도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혁신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부분을 추진을 해야 하고요. 또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련한 인문사회 분야의 관련 법령, 규정 정비를 조속히 추진을 해서 연구자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성과 확산과 공유를 위해서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 사업 내에 각 사업별로 성과 확산센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센터 활동을 지원을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지원 사업의 연구 성과를 조금 더 확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을 보시면 우선 학문 후속 세대 그리고 각 연구자의 생애주기별 신진에서 중견, 중견에서 우수학자로 연결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술활동 성과 축적을 위해서 올해 저수출판 지원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집단연구에서는 융복합 연구를 좀 더 신설을 해서 추진을 할 거고요. 사회과학 연구지원 사업도 작년에 비해 확대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2022년도에 총 2,400억 원이고요. 신규와 계속 과제를 포함해서 5,700여 과제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유형별로 보시면 개인 연구 지원에 1,033억, 약 4,700과제, 공동 연구에서는 235억 원에 220과제, 집단 연구 지원에서는 1,075억 원, 280과제, 성과 확산 기반 구축 부분에서는 57억으로 약 485과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앞서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혁신법 개정에 따라서 상당 부분이 그 법 적용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는 인문사회 분야의 특성에 맞는 사업 관리를 위해서 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인문사회 분야 기반의 융복합 연구에 대한 지원을 정식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개인 연구로 보면 일반 공동 연구 지원 사업 내에 그 융복합 연구 트랙을 신규 예산을 전년 대비 68% 정도를 증가를 시켜서 약 24억 원 정도가 신규 과제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 과제당 최대 1.5억 원, 그래서 2022년도에 신규 14, 계속 22과제 정도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집단 연구에서는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 내에 기존 4개 트랙에서 미래 공유형 유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총 2과제가 신규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연구 현장 애로사항 해결 중심의 이 컨설팅 연차 점검 대상을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연차 점검을 통해서 하던 것을 특히 이제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에서는 컨설팅 형태로 실시를 해서 그 관련 자료 작성을 위한 행정을 좀 줄여드리고 그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들은 각 사업별 다음 발표에서도 그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통사항 부분입니다. 우선 공고 부분이고요. 공고는 어제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는 다음 달 2월 18일 또는 2월 22일 등에 신청 마감이 이루어집니다. 그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그 공고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계획서랑 관련 내용들이 준비가 되시면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사업 통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그 온라인 입력을 하시고 제출 서류 등을 탑재하시면 됩니다. 그 접수가 된 이후의 평가와 선정의 절차입니다. 먼저 신청된 과제들에 대한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전산 시스템으로 이 내용을 확인한 요건 심사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통과되면 두 번째로 전공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전공평가의 방법은 온라인 평가, 그다음 패널 평가, 발표 평가, 그다음 PM 리뷰라는 제도를 활용을 합니다. 온라인 평가는 말 그대로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개별 평가가 되고요. 패널 평가는 그 심사위원들이 한 번에 모여서 토론과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작년부터 이 부분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온라인 패널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필요에 의한 경우 발표 평가를 통해서 그 부족한 내용들을 보충하고 또 질의사항들을 발표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PM 리뷰 부분은 그 개별 평가된 내용들의 편차가 심할 경우에 재단에서 저희 심사를 진행해 주시는 PM분들을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한 그 검토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가 끝나면 종합평가를 통해서 선정 기준, 금액,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 과제가 선정이 됩니다. 최종 과제가 선정이 되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비 선정 공고를 합니다. 이때 중복이라든가 표절, 또 타 프로그램과의 중복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최종 선정이 되고요. 최종 선정이 되면 재단과 그다음 주관 연구기관, 그 연구자 3자 간의 지원 협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연구 책임자의 소속 기관을 통해서 연구비가 지급이 됩니다. 이 연구비는 소속 기관의 그 연구처나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중앙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접비는 직접비와 별도로 소속 기관의 간접비 적용 비율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다만 그 기준은 과제의 시작 단계일 경우엔 단계 시작 시점에 고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연구를 잘 진행하시고 연구가 종료되면 연구 결과나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시게 되는데요. 연구 결과 보고는 연구 종료 6개월 이내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역시 온라인 될 거고요. 또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물의 기준은 사업별로 별도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및 수행 제한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2책 30, 책임자로 2과제, 공동연구원으로 3과제. 그러니까 1인이 신청하셔서 수행하실 수 있는 과제는 3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연구 책임자로는 2과제만 신청하실 수 있는데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개인 공동연구군에서 1과제 또는 성과학상군에서 1과제 이렇게 2과제의 책임자를 하실 수 있고요. 개인 연구, 그 다음에 집단 연구에서 1과제씩 2과제의 책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동연구원은 그 사업분 관계없이 3과제까지 신청이 가능하심을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청 마감 관련한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사업 설명회 때마다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단이 정보 시스템을 도입한 신청을 받은 지가 통합 이전까지 합치면 20년 정도가 됩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신청 마감이 지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로 고생하시고 준비를 잘 하셔서 작성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시간을 놓치시면 그게 다 물거품이 됩니다. 보통은 마감날 저희들이 계산해 본 바로는 신청을 보통 한 달, 일주일을 드리면 마감날 90%의 신청이 몰립니다. 국내에 있는 어떤 컴퓨터 시스템도 그 정도 견디기 참 힘듭니다. 될 수 있으면 최소한 하루 이틀 전에 준비를 미리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혹시나 생기는 문제도 그 이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재단 직원들이 도움을 드려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마지막 날 마감 5분 전, 10분 전에 연락해서 도와달라 하시면 저희들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될 수 있으면 하루 이틀 전에 준비하신 과제를 늦지 않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력하실 때 연구 분야 꼭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 학문 분야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 일정은 어제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해서 2월에 신청 마감이 되는 과제들이 대부분이 있고요. 또 이후 과제들은 그 이후에 별도의 공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도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소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해당 발표는 제가 직접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연구소 지원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세부 내용 추진 일정 순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요 부분입니다. 집단 지원 사업 2022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6억 5,400만 원이 감액된 1,074억 4,100만 원입니다. 신규 과제는 보시면은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의 18과제, HK 플러스의 1과제, 사회과학 연구 지원 사업의 16과제, 총 35과제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계속과제 245가지를 합쳐서 총 280가지가 원래 집단 사업에서 지원됩니다. 세부 내용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요약입니다. 연구소 지원 사업은 크게 인문학 진흥을 위한 HK 플러스 사업, 사회과학 연구 지원을 위한 SSK 사업, 인문사회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인문사회연구소 대학 중점 및 토대 연구 지원 사업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대학 부설 연구소입니다. 다만 HK 플러스 이용 같은 경우 HK 종료 연구소 중 우수 연구소를 대상으로 하고요. SSK는 연구 집단, 그리고 인문사회 연구소와 토대 연구는 국내 연구기관으로까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HK 플러스 1용의 경우 연간 지원 예산이 17억 원 내외로 7년까지 지원이 되고 2용의 경우 3억 3천 7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SSK의 경우에는 연구소 규모별로 1억 5천에서 4억 5천까지 3년, 4년, 3단계에 걸쳐서 10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입니다. 연간 2억 6천씩 6년간 지원이 되고요. 다만 좀 전에 중점 추진사항 안내에서 들으셨듯이 새로 신설된 미래공유형은 5억 2천씩 3년간 지원이 됩니다. 대학 중점 및 토대 연구는 2억에서 2억 6천까지 지원 기간이 3년에서 9년까지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개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K 플러스의 경우 작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만은 사업 종료 후에 HK 교수 관련 의무행위 그리고 이유형 재진입 시 컨소시엄 구성 요건은 완화가 되지만은 컨소시엄 전체에서 약속한 HK 교수 규모 등은 승계가 필수입니다.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의 주요 개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선정된 인문사회연구소 간 네트워킹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성과확산센터가 원래 신규로 운영이 됩니다. 연차 점검 제도는 기존 패널 점검에서 온라인 컨설팅으로 전환돼서 연구자의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좋은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총 32가지인데요. 대학 정책 중점 계속과제의 경우 지원액이 연간 2억에서 2.6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공유형이 신설되었는데요. 미래공유형은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 간 연계융합을 통해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고요. 5억 2천씩 3년간 지원이 되고 지원 대상은 인문사회 분야 대학 부설 연구소입니다. 단 연구진 구성 시에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를 포함해서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세부 내용은 세부 시행계획이 완성되는 대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미래공유형 시범사업이 원래 가장 큰 변경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과제 선정을 할 때 지방 소재 연구소를 위해서 지역 할당제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신규 과제 내역을 보시면 순수 학문 연구형의 8가지, 문제 해결형의 7가지, 성과 확산센터의 1가지, 미래 공유형 2가지, 4개 유형의 총 18가지의 신규 과제 선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 과제 136가지를 합쳐서 154가지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규 신청 시 이제 유의하셔야 될 사항은 기존 사업 종료 연구소는 당연히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내 세부 유형 중에서 1개만 신청 가능하고요. 대학별 신청 가능 연구소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문사회연구소 간 성과 확산센터의 경우 동일 사업, 쉽게 말씀드려서 인문사회연구소 토대 신흥 대학 중점을 하시더라도 성과 신규 과제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이덕우 실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집단 연구군 사업 내에서는 1개 사업만 신청 및 수행 가능합니다. HK 플러스 사업은
기구축된 그 연구 인프라 활용을 위해서 HK 사업 종료 연구소 대상 HK 플러스 EU형 신규 지원이 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연구소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 변경을 해서 신청은 가능하지만은 HK 교수 연구 인력은 전체 규모가 승계되어져야 합니다. 선정 및 중간 평가 시 HK 교수 청년 트랙 임용 관련 협약상 이행 여부 점검 및 평가가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21년 신규 과제부터 적용이 되었는데요. HK 플러스의 경우 사업 종료 후 사후 3년 동안 HK 교수 청년 트랙 임용 및 규모 유지 관련 사항을 협약서에 반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재단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HK 플러스 1, 2용은 신규 과제가 올해도 없습니다. 계속 과제 23가지만 계속 지원되고요. 2유형의 경우 신규 과제 1가제, 계속 과제 17가지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유형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연구기간 연장 과제를 포함해서 신청 공고일 기준 2022년도 및 2021년도에 사학기간이 종료된 연구소만 신청 가능하고요. 다만 HK 교수 관련 청년 트랙 임용 의무를 위반해서 제재를 받은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모든 연구소가 HK 플러스 사업에 신청 불가합니다. SSK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소형 신규 과제 지원 과제 수가 확대되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역 할당제가 도입되었고요. 계속 과제의 경우 예전에는 연차 하위 20%, 단계 하위 50%에 대한 강제 탈락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폐지는 되었습니다만은 대신에 엄격한 연차 평가 및 단계 평가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종료 과제의 경우에는 SSK 소형 신규 또는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 문제 해결형 심화형으로 연계 지원하실 수 있도록 해서 SSK 대형 종료 과제의 연구 연속성을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신규 과제 15과제 외에 SSK 연구소 간 네트워킹 및 성과 확산을 담당하는 연구 집단 과제도 올해 신규 1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계속 과제 34가지를 합쳐서 총 50가지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대학 중점 연구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학 중점 연구소는 2019년도부터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으로 통합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과제 선정이 올해 없습니다. 계속 과제 32가지만 진행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연구비는 정액이 되었습니다. 토대 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토대 연구 지원 사업도 통합 개편되어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으로 흡수된 까닭에 신규 과제는 없습니다. 계속 과제 2가지만 지원됩니다.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은 4월 공고 5월 신청, HK 플러스 2용의 경우 6월 공고 7월 신청, SSK의 우수 연구 집단 육성 15가지에 대한 공고는 5월, 신청은 6월입니다. 그리고 연구소 간 네트워킹을 담당하는 연구 집단 지원 과제는 4월 공고 5월 신청. 그리고 연구 개시 일자는 SSK 연구 집단 지원 과제가 7월 1일자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9월 1일자로 연구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위에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세부 시행계획 확정되는 대로 추가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연구소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고요. 다음은 연구자 개인 및 공동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안내를 인문사회 연구자 지원팀 구성근 팀장이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문사회 연구자 지원팀장 구성근입니다. 22년 인문사회 학술연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개인 연구 및 공동연구 지원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요. 첫 번째로 나온 사업이 인문사의 학술연구 교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A 유형 같은 경우에 최초 시작이 2020년에 시작을 해서 매년 300과제씩 신규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00과제를 지원해서 계속과제 포함 900여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학술연구 B 유형 같은 경우에는 단기 유형 1년짜리 지원 사업으로서 작년에 2000여 과제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1800과제로 약간 축소돼서 지원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연구자 지원 사업을 보시면은요. 신진 연구자, 중견 연구자, 그리고 우수학자 지원 사업으로 형태로 지원이 되게 되어 있고, 참고로 마지막 분에 보시면 학제간 융합연구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몰 사업으로서 현재 신규 과제는 없고요. 일반 공동연구 지원 사업에 융합연구 유형으로 신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걸 참고해 주셔서 설명을 뒷부분에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요약입니다. 비전임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문사회 학술연구 교수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성과확산센터의 경우에는 그 비전임 연구자의 일자리 기회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원되게 될 사업이고요. 그 밑으로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신진 연구자들의 요번에 새로이 연구를 시작하시는 신진 연구자급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중견 연구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중견급 연구자들을 지원을 통해서 우수 연구자로 학문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학자 지원 사업은 저희 재단에서 인문사회본부에서 지원하는 개인 연구 사업분에서 가장 큰 지원 사업으로서요. 우수 연구자들의 연구 업적을 집대성하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밖에 동서양 명저 번역을 번역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명저 번역 지원 사업이 있고요. 연구자의 저술 발간을 지원하는 저술 출판 지원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 연구자들이 모여서 공동연구를 할 수 있게 지원되는 일반 공동연구 지원 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개선 사항인데요. 인문사회 학술연구 교수 지원 사업의 경우 작년에 2021년 학술연구 교수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확산센터가 새로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성과 확산센터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A유형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A유형 연구자 선정자들에게는 협조 사항이 좀 의무화되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신청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유형 같은 경우에 결과 보고서는 연구 종료, 그리고 최종 연구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지만 타 사업과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종료 후 6개월 이내, 그리고 결과물의 경우에는 종료 후 2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술 출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예산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그 교양서를 제외한 학술서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금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학술서와 교양서 유형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비전임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요. 장기 유형인 A 유형이 있고 그리고 단기 유형인 B 유형이 있습니다. A 유형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 7년을 기준으로 A1, A2로 나눠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뭐 신청 요강을 확인하시면 나오겠지만 신청 과제에 선정 과제의 50%가 지방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시에 그 기관을 잘 선택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참고로 연구자가 소속 기관이 없다 하더라도 연구재단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이후에 관리하는 곳은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구재단으로 신청하는 과제는 수도권으로 분류되게 되어 있고 비유형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태에서도 일반 유형과 전임 강사 경력자 유형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임 강사 경력자 유형의 경우에는 기존에 강사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지원하는 거고요. 현재 강사인 분들은 일반 유형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 유형을 잘못 선택해서 신청할 경우에 평가 결과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탈락 처리가 되니까 주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학문 후속 세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분 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을 과제 계획서 내에 탑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탑재했을 경우에 평가자들에 의해서 평가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제 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확산 센터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1년도에 선정된 사업으로 A형에 선정된 연구자들에게 일자리 기회나 연구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이고요.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은 4가지 유형으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교수 임용 5년 이내 또는 박사학위 10년 이내에 연구자들이 지원되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 유형은 이것들을 모두 다 공통적으로 포함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학문 후속 세대 양성 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재단에서 지원했던 박사 후 국내 연수 지원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가 계속해서 동일 분야, 즉 후속 연구를 신청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표상에서는 창의도전 소외보호가 합쳐져 있는데요. 그 새로운 학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창의도전 유형과 그리고 그 연구 지원이 열악한 분야를 지원하는 소외보호 유형으로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총 4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블라인드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연구과제 계획서에 탑재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참고하셔갖고 신청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견 연구자 지원 사업입니다. 중견 연구자 지원 사업은 이 표에서 보시듯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교수 임용 5년이 초과하시거나 박사학위 취득 10년 이상이신 분들이 신청하는 사업으로서 장기 소액 연구가 있고요. 신진 양성, 그다음 중견 일반 트랙이 있습니다. 장기 소액 연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연구를 10년 동안, 물론 가운데 5+5의 형태로 단계 평가가 한 번 있습니다. 연간 1,000만 원씩 해서 총 10년 동안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트랙 2 신진 양성 유형의 경우에는 최근 3년 내에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을 지원받아서 종료된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그 주제로 그 후속 연구를 신청하실 경우에 신청하셔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트랙 3 중견 일반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의 공통적인 그 자격 요건이 되시는 어느 분들도 다 신청하실 수 있는 사업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동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 공동연구 지원 사업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공동연구가 있는데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연구자가 신청하면은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2인 이상은 최대 5천만 원까지, 그리고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 1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융복합 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학제간 융합 연구라고 지원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사업의 후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업이 그 폐지가 되면서 일반 공동 연구 지원 사업의 한 유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연구자와 인문계 연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연구 책임자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 책임자가 주도로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해외 연구 유형이 있습니다. 해외 연구 유형 같은 경우에는 과거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라는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서 별도의 유형으로 일반 공동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해외 공동 연구자, 그러니까 해외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연구 유형이고요. 이 사업을 신청하시 전에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그 해외 연구자가 저희 재단 시스템 KRI 및 그 NRI에 등록이 돼 계셔야 됩니다. 근데 NRI에 등록하실 때 그 연구자가 관리자 등록번호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번호를 받으시는데 최소 이틀에서 3일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갖고 해당 번호를 부여받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소요 기간이 3일 이상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융합연구 총괄센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융합연구 및 일반 공동연구에 선정됐던 과제들을 그 과제들과 연계되어 성과 확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 계속 과제로서 한 과제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저번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명저번역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정도서 유형과 자유주제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접수가 받고 있고요. 지정도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월 중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정도서 목록을 공지할 예정이고요. 자유주제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번역서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원고 분량에 관련해서는 원고지 한 장당 10,000원 이내로 해서 책정이 가능하시니까요. 그 신청하실 때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술 출판 지원 사업입니다. 저술 출판 지원 사업은 과거에 학술서와 교양서 유형으로 지원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학술서 유형으로만 지원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학술서와 교양서 모두 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은 추후 그 결과보고라든지 이런 걸 제출하실 때 그 기존에 이 연구 말고 기존에 했던 연구들이 30% 이상 반영이 되면 제외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서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사업인데요. 우수학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문사회 분야 개인연구 지원 사업 등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 생애 주기별로 지원되는 마지막 해당 사업입니다.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석학을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학회 또는 3인의 연구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타 사업과 다르게 이 책 상공에서 제외되어 있고요. 연구수당 2,000만 원, 그리고 학생인건비 2,500만 원, 간접비 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연구자가 연구수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집행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네,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어제 저희가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현재 공고를 했고 우수학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고가 한 3월 중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접수받을 예정이고요. 그 작년에 비해서 참고로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까지 저희가 보통 사업을 접수받을 때 2월 중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재단에서 진행하는 혁신법이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저희가 개선했던 이 책 30으로 개선하다 보니까 이 사업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접수받는 시스템에 중복 신청 문제라든지 이렇게 사업에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컸기 때문에 접수 관련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리면서 접수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다 보니까 접수 일정이 약간 늦어서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 3월 초에 접수를 받은 사업도 있지만 금년도에는 다시 당초 일정에 맞춰서 2월 중에 접수가 이루어지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사업 설명은 대부분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과제를 신청하시면서 연구자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하고 저희가 좀 당부드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제 신청 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본인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하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 재단에서도 전화를 받다 보면은 이런 문의 전화들이 들어왔을 때 이분이 어떤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지가 물어봤을 때 저희가 개인연구 사업 같은 경우에 1년에 10,000과제가 넘게 접수가 되는데 이런 문의가 들어오시면은 일일이 연구자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 업적이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해 갖고 답변을 드리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접수 기간 중에 그렇게 전화를 주시면은 다른 연구자들의 문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솔직히 이런 전화가 오면은 직원 한 명당 1시간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들이 좀 불편하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요강이나 저희 재단에 보시면은 안내문이 같이 지금 공지되어 있는데요. 그걸 숙지하시고 좀 신청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또 연구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하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각 사업별 신청 요강을 보시면은요. 신청서 양식 및 그 해당 사업의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들을 참고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신청 금액 단위가 재단 사업은 다 1,000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 금액 단위를 잘못 신청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짜리 사업을 신청하시면서 200만 원을 신청하신 분도 있는데 그분은 선정이 되셔도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신청하실 때 1,000원 단위니까 그거에 대해서 단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부터는 저희가 재단 통합 그 연구비 지원 시스템이 아닌 그 아이리스 시스템을 사용하는데요. 그 사전 전체 작업으로 일단은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은 KRI에 저희 재단 연구자 정보 시스템에 가입하려고 하시기 전에 아이리스에 먼저 가입을 하셔가지고 KRI에 가입하셔야지만 연구자 등록번호가 동일하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미 KRI에 등록돼 있는 연구자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 발표 전에 아이리스에 가입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지만 저희가 연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연구비를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신청 요강에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사업 관련 문의는 저희 해당 사업팀, 평가는 학문단, 시스템 관련해서는 정보팀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요 문의가 전부 다 사업팀으로 대부분 옵니다. 저희도 받으면은 전화를 받았을 때 요거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팀이나 아니면은 학문단으로 전화를 돌려드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시간 낭비나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문제가 어떤 문제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인 및 공동연구 사업 안내 구승근 팀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인문학 대중화 및 학술단체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인문사회 학술지원팀 문덕현 팀장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문사회 학술지원팀장 문덕현입니다. 네, 인사드려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요, 저희 팀에서는 인문학을, 어떻게 보면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확산하고, 그 다음에 학술단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인문학 대중화 사업 중에서 인문도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7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올해 신규 6개, 계속해서 17개, 총 17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학술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요 사업 같은 특유의 학술대 지원 사업과 학술 지원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학술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10억을 해서 신규 100개 정도 내외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술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본 사업도 작년도와 예산이 동일하고요. 23억 정도고요. 368개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인문도시 지원 사업을 좀 사업 요약을 좀 하자면요. 사업 목적은 어떻게 보면은 대학 지역사회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에게 인문사산을 발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문사에 대한 지역 그 시민의 학술 활동 및 성과 접근성 제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대상은 대학 및 대학 부서 기관으로 대상을 하고 있고요. 단가는 1억 4천입니다. 그리고 3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술단체 지원 사업 중에 학술대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학술단체 학술대 개최를 지원하여 국내외 연구자 간의 지식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학술단체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본 사업은 지원 단가가 지원 대상은 이제 학회 및 대학부서 연구소가 해당이 되고요. 지원 단가는 국내가 2천만 원, 국제 1이 3천만 원, 국제 2가 1억 이렇게 돼 있고요. 국제 2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지원 사업의 경우는 학술지 발행 지원을 통해서 학회의 어떤 자생력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생 소외 분야 지원 활동 통해서 학문의 어떤 다양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단가는 국내 1,000만 원이고요. 신생 중에는 1,5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사업의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없는데요. 인문도시 지원 사업 중에는 신규 과제가 작년에는 7개였는데 올해 한 6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기간이 1년 또는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사회에 기반의 어떤 인문학 활동의 어떤 안정성을 확대하고
연구 형성을 해서 지원 기간을 좀 일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무조건 3년, 선정되면 3년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술단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가 코로나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 그 환경이 좀 변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좀 사업비 집행 범위를 좀 확대를 추진을 했습니다. 예, 사업 세부 내용입니다. 예, 인문도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예, 중점 추진 방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세 기반 인문 학동에서 안정사고에서 약간은 연구 지원 기간을 3년을 일환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업단 간의 네트워크 체제 구축 및 협업 강화를 통해서 지역 간 인문사 교류와 공유 기반을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신청 자격 같은 경우에는 대학 및 대학 부서기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전체적 총 예산은 23억 8천입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는 1억 4천. 전주 포함해서 연 지원하고요. 지원 기간 3년.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필수적으로 좀 확인해야 될 게 이번 인문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연구 책임자하고 공동연구원, 강사진이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요. 연구 책임자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이내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이 돼야 되고요. 공동연구원은 최근 5년 동안에 1년, 한 편 정도 이상이 있어야 되고, 강사진 같은 경우에는 강의 실적이 있는 분에 한해서 일단은 참여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까도 계속 이책 성공 얘기 나왔는데요. 본 사업은 이책 성공에 미포함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한 개 대학의 한 가지에 한해서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학술단체 지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술대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에 대한 그 신청 자격은요, 연구재단의 우수 등재 학술지나 등재 학술지를 발행하는 쪽에 인문사회 학술단체에 해당이 되고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원 요건은 공통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이제 학술대회를 개최를 하고요. 국제원이 있는데요. 국제원은 참가 국가 5개국 이상 및 애국학자 10인 이상 발표를 해야 되고, 국제2의 경우에는 참가 국가 20개국 이상, 그 다음에 애국학자 200인 이상을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거는 전체적으로 10억이고요. 지원 규모는 국내 2천만 원 이내, 국제원 3천만 원 내, 국제2 1억 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1년인데요. 국제2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한 100가지 내외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학술지 지원 사업입니다. 예, 요 본 사업의 신청 자격은요, 일단은 국내는 한국연구재단 우수 등재학술지 발행하는 국내 학술단체에 해당이 되고요. 신생서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등재후학술지, 미등재학술지 등을 발행하는 국내 단체를 해당이 되고요. 다만 미등재학술지의 경우에는 미등재 중에서 최근 3년간 연 1회 이상 정시 발행이 실적이 있는 학술지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총 예산은 23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지원 규모는 국내 학술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고요. 신생소외 분야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내에서 지원하고, 이거는 1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과제는 368과제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본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일정입니다. 일단은 연구자들 저희도 이제 3월 중에, 인문도시 같은 경우 3월 중 2월 중에 좀 이렇게 공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신청 기간은 3월에서 4월 정도고, 요거는 7월 1일 연구가 개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3750에 미포함된다. 그리고 학술단체 지원 사면 이제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거는 5월 1일 연구 개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3월 중에 신청을 받도록 하고, 요것 또한 이제 이책 30에 미포함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술지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추진되는 거로 7월 중에 신청을 받고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 또한 또 이책 30에 미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공고 일정입니다. 공고 일정하고 신청 시기 개시 부분을 좀 표현한 거고요. 이 정도로 해서 저희 쪽 팀의 사업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문덕현 팀장의 인문학 대중화 및 학술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지금 사업 설명회가 시작된 지 약 1시간이 경과가 되었는데요. 마지막 안내 순서입니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제도 안내에 대해서 인문학단 김현수 PO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문사회 학술 분야 연구지원 사업 평가 제도에 대해서 안내할 인문학단의 김현수 PO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평가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개요, 평가 제도의 운영, 그리고 평가 절차 순입니다. 먼저 평가 개요입니다. 이 연구재단 평가는 기본적으로 학술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참 이슈가 되었었던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에 대한 이슈들도 많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작년에 저희 재단과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끝에 이제 여러 법적인 변화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3월 1일 이후부터 진행되는 협약하는 과제들은 학술연구진흥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 혁신법의 제9조에서 18조까지는 적용 제외가 되겠습니다. 네, 평가 종류 및 방법입니다. 맨 처음에 이덕우 시장님께서 한번 소개하셨지만 저희 평가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평가로 하게 됩니다. 이 비대면 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 줌이라든가 저희 재단에서 사용하는 웹엑스 같은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상으로 모여서 하는 평가를 말하고요. 평가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선정평가, 그리고 연차 점검, 단계평가, 최종평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일부 사업에 따라서 재평가라든가 조금 다른 형태의 평가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 여기 4개 종류에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선정평가 부분은 연구계획서의 우수성이나 연구자 역량 등을 중점으로 해서 신규 과제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하는 평가이고요. 다만 소외 보호 분야 등 저희들이 발굴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들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연차 점검은 말 그대로 연차 보고서 1년 정도 연구 수행하신 이후에 제출하시는 연차 보고서로 진행이 되고요. 대부분은 점검 형태의 컨설팅으로 저희가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SSK 사업의 경우에 일부 사업은 연차 평가 형태로 진행되니 그 부분은 세부 시행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계평가입니다. 단계평가는 연구기간이 보통상 3년이 넘는 과제들에 대해서 단계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 구조가 뭐 3+3, 2+3 같이 연구기간이 긴 경우에 단계를 구분해 선정평가에 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전체적인 평가는 계획에 의한 얼마나 연구가 잘 진행되었냐, 그리고 다음 단계에 대한 연구 계획이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단계 평가는 일부 사업을 빼고는 강제 탈락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첫 단계 동안 해온 연구 내용이 부실하거나 미흡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탈락될 수 있는 점, 네, 그 부분 인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최종 평가입니다. 말 그대로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결과물을 제출하실 경우에 해당 최종 평가는 면제가 됩니다. 다만 일부 저술과 명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종료 이후에 출판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결과 평가가 한번 먼저 진행될 예정이니 사업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공고되는 내용 보시고 한번 확인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평가들을 이제 진행하는 방법은 저희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온라인 평가, 패널 평가, 발표 평가, PM 리뷰 평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온라인 평가는 작년에도 좀 많은 분들이 좀 혼선을 가지셨었는데 온라인 평가는 저희 비대면으로 해서 하는 평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과제에 대해서 다수의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것이고요. 그 개별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나중에 뭐 평균을 낸다든가 해서 그 패널 내 순위 등을 정하는 평가를 말을 하고요. 패널 평가는 여러 가지 과제별로 다수의 평가위원이 모여서 검토하고
토론하고 해서 합의를 하는 합의평가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발표평가는 뭐 워딩에 있는 그대로 피평가자가 그동안 신규 과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발표해서 평가위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진행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PM 리뷰 평가는 뭐 정식 이 안에서 다른 외부 평가위원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전문위원분들이 따로 진행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저희 본부의 평가 방향입니다. 먼저 저희 평가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PM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상근, 비상근 PM 포함해서 274명의 평가위원, 전문위원들과 함께 PM 제도를 운영해 평가를 하겠고요. 꾸준히 평가위원 풀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가의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상피 제도라든가 배제 심사자 제도 같은 부분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고요. 평가위원들이 해당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단 감사실과 함께하는 평가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정성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꾸준히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의 종합 의견이라든가 위원별 평가 공개 등을 통해서 평가의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각 학문 분야별로 소외 보호 분야 등을 발굴해서 각 학문 분야별의 균형 발전과 다양성 확보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제도 운영입니다. 저희 재단은 PM 제도라는 것을 근거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PM 제도란 것은 사업 관리의 전문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는 제도인데요. 크게 이 PM은 상근과 비상근 PM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근 PM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의 본부장 그리고 3분의 단장님 해서 총 4분의 PM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상근 PM의 경우는 사업 전체에 대한 총괄 및 조정과 사업 학문 분야별 기획과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비상근 PM은 크게 20명의 책임 전문위원과 254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책임 전문위원은 이 전문위원 그룹을 그룹을 분야별로 묶어서 하는 그룹 대표의 역할과 학문단장이 사업 기획이나 다른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물을 때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위원, 이 RB는요, 저희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평가가 진행될 때 평가위원 추천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평가 결과에 대한 리뷰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PM 제도의 현황입니다. 상근 PM은 말 그대로 이제 상근이시다 보니까 재단 내에 이제 실제로 근무를 하시면서 계시는 PM 분들이고 인문사회연구본부장을 비롯해 3개의 학문단장, 인문학단장, 사회과학단장 그리고 문화융복합단장 3분이서 상근 PM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비상근 PM 같은 경우는 각 학문단별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문학단 105명, 사회과학단 91명, 문화융복합단 78명의 비상근 PM분들께서 본 평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책임 전문위원들의 학문 분야 분류입니다. 인문학단은 총 6개의 CRB 분야로 저희가 구분하고 있고 사회과학단과 문화융복합단은 7개 CRB 분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PM분들의 선임 절차입니다. 좀 2개의 선임 절차가 좀 다르고요. 상근 PM의 경우에는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상근 PM을 뽑고 있습니다. 초빙 공고 이후에 공모를 하는 형태도 있고요. 또 내부의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내부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한 이후 서류 심사와 면담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임을 하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상근 PM은 저희 재단에서 이제 PM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그 아까 보여드린 3개 학문단, 각 학문단에서 후보자 풀을 구성합니다. 뭐 단순하게 특정 단장님이 구성하는 건 아니고 학회 추천이라든가 전문가 발굴 등을 통해서 저희가 다수의 풀을 구성하고요. 이후에 저희 본부의 후보자 추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그 CRB나 RB별로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먼저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사장님의 우선순위 지정과 선임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PM과 다르게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평가를 할 때 맡기는 이 평가위원 풀도 저희들이 꾸준히 구축을 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가위원 선정이 저희 평가의 제일 중요한 사실 부분이고요. 1차적으로 그 각 사업별의 이런 규정에 맞춰서 가능한 평가 인력들을 도출을 합니다. 그 이후에 1단계에서 뽑았던 그 평가 가능 인력 중에 연구 업적 등 재단 내의 기준으로 평가위원 풀을 다시 한번 구축을 하게 됩니다. 뭐 별도의 선임 절차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재단의 KRI라고 하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자를 중심으로 평가위원 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22년 기준으로 구축된 평가위원 풀의 현황은 전체 학문 분야 약 11.5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중에 저희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및 복합학 부분의 평가위원 현황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평가 관련 또 기타 제도가 아까 처음에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이런 제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제 심사자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과제 신청자가 본인 과제 평가 시에 제외할 평가위원 2명을 지정하는 제도이고요. 대부분은 개인 연구 사업에 해당이 되고 공동 연구에서는 일반 공동 연구 유형은 배제 심사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인문학 대중화 사업의 인문도시 사업에서 이런 배제 심사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상관관계 제도는 말 그대로 저희 소위 상피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신청자와 평가자 간의 이해관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사전에 배제를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KRI라고 하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관관계 적용안 예시입니다. 사업별로 조금 다르게 운영할 수 있고요. 집단 사업 그 학문 분야별 특징에 따른 집단 사업의 경우에도 별도 상관관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 거의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적용안이고요. 이 점수 여기에 있는 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까 보여드린 RB 그 전문위원이 추천을 할 때 처음부터 이 상관관계가 넘은 분들은 이렇게 배제가 돼서 나오지 않고 점수가 표시되어 나옵니다. 다만 이 KRI에 이런 기타 정보들이 없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상피 점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추천된 풀을 가지고 재단 내에서 다시 한번 전부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빠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 추천해서 저희가 지우고 군 구성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가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재단 감사실과 함께 하는 것이고요. 연구과제 평가 과정을 외부인이 들어와서 직접 모니터링합니다. 이분들께서 들어와서 평가 과정이 투명한지 위원들의 전문성은 어떤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여기 현장 참관 이후에 혹시 개선점이나 혹시 그 평가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받아서 향후 개선하거나 점검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위원 명단을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2차례 정도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요. 상반기와 하반기 묶어서 세부 사업과 평가 분야 그리고 성명과 소속 기관을 참고해서 성명과 소속 기관의 명단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평가 절차입니다. 지금부터 약 2페이지 정도의 평가 절차인데요. 생각보다 좀 복잡한 절차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요건 심사, 그다음 전공 평가, 마지막에 종합 평가 크게 3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먼저 사업팀에서 아까 뭐 여러 가지 접수 기간이나 마감 등 이후에 요건 심사라는 걸 거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접수 현황에 대해서 저희 학문단 쪽으로 평가 요청이 의뢰가 오게 되면 학문단별로 주관 사업에 대해서 평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뭐 예산 배분이라든가 평가 방법, 뭐 선정 규모 등의 내용을 포함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이후에 책임 전문위원인 CRB께서 해당 접수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패널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패널이라 하면 유사 분야끼리 묶어서 그 한 패널 안에 묶어서 이제 나중에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인데요. 책임 전문위원들이 패널을 구분하고 각 패널별로 평가 후보자를 추천할 전문위원 RB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후에 이제 RB들이 저희 재단 ER&D 시스템을 통해서 아까 보여드린 상피 제도 등을 통과한 위원들을 복수의 전문위원이 2배수 이상 추천하게 됩니다. 그럼 평가위원은 실제로 4배에서 4배에서 5배 정도의 평가 후보자를 추천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추천된 평가 후보자들을 가, 나, 다의 3개의 군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책임 전문위원이 같이 도와주시고 이 나중에 그 군 구성에 대한 나중에 섭외 순위 지정은 본부장이나 단장이 하게 되는데요. 집단 연구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께서 우선순위를 지정하시고 개인 연구 같은 경우는 단장님이 섭외 우선순위를 지정합니다. 섭외 우선순위라 하면 나중에 이 가나다 군을 다나가 순으로 할 건지 가다나 순으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섭외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섭외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저희 학문단에서 위원들 평가위원 섭외를 진행하고요. 이후에 평가자 확정 이후에 바로 전공평가 실시합니다. 네, 전공평가를 한 이후에 저희 아까 평가 말씀드렸던 종류 중에 온라인 평가라고 있습니다. 온라인 평가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난 경우에는 저희 RB인 전문위원이 PM 리뷰를 진행을 하고 해당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서 이제 사업팀으로 해당 결과를 전달합니다. 이후에 사업팀에서 마지막 단계인 종합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이후에 예비선정 과제 발표를 하고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 제기 타당성 검토 및 중복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PM 리뷰 부분입니다. PM 리뷰는 이제 전공평가 과정 중에 평가자 간 점수가 많이 벌어졌을 경우에 보완 및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온라인 평가하는 과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론 합의 평가가 아닌 온라인 평가를 개별 심사를 한 경우에 저희들이 PM 리뷰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평가자 간 점수 차이가 25점 이상 차이가 나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분야 전문위원 RB에게 보내서요. 대상별로 온라인 평가 등급과 또는 평가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 점수와 조정 의견을 명시해서 아까 사업팀에서 마지막 단계는 종합평가에서 그 해당 내용을 참고해 최종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의 신청 처리 절차입니다. 이제 예비선정 공고가 나가고 최종 선정 이후에 이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이의 신청을 하셨을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라는 걸 먼저 하게 됩니다. 해당 학문단에서 해당 그 분야별 맞는 전문위원께서 이의 제기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때 전문위원이 보시고 이제 그 해당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라고 하면 두 번째 정밀 재평가라는 것으로 들어가서 전문가들을 따로 다시 모시고 이것이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지원 가능성은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제기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과 검토 그리고 그 이후에 지원 여부나 확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제기 가능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평가 결과 의견 중에서 평가자의 결정적인 오류가 발견되어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단의 명백한 행정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의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 인문사회연구본부 평가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시고 궁금하신 내용도 참 많으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 시간 관계상 오늘 설명의 일정은 이곳으로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화상으로만 뵙다 보니 많이 답답하시죠? 네, 저희도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환경에도 불구하고 연구재단은 학문단별로 또 사업팀별로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연구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사업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이 대안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퇴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